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한 바라바시의 링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분량이 적은 편은 아니고 생소한 용어들도 심심찮게 등장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순서대로 풀어내는 바라바시의 글쓰기 능력은 참 뛰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세상은 복잡계 또는 복잡 적은계에 해당하는데 복잡 적은계라는 용어는 26회 이머전스에서 접했던 용어죠. 바라바시는 그런 세상을 가능한 한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최신 제품인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안경을 쓸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제품인지 생소한 소비자를 위해 그 재료와 생산 과정을 자세하고도 쉽게 조곤조곤 알려주죠. 이것이 바라바시가 총 15장에 걸쳐 말하고자 한 링크의 내용이자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의 분석적인 측면만 부각시켜서 세계를 분해해 놓고는 그것을 어떻게 결합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복잡한 세상은 전체는 부분들의 총합 그 이상의 무엇이기 때문에 전체는 부분들의 총합일 뿐이라는 환원주의적인 시각으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세상의 모든 건 하나도 빠짐없이 연결되어 있어서 매우 작은 변화가 엄청난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카오스적이며 그런 세상에선 개별적인 것들 각각의 속성이나 능력보다는 개별적인 것들 간의 연결 또는 관계 맺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라는 거고요. 1724년에 칸트가 태어나 뛰놀고 있던 당시 프로이센의 퀘니스베르크 주민들은 소일거리로 같은 다리를 2번 이상 건너지 않으면서 7개의 다리를 모두 건널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관해 생각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한붓 그리기라고 부르는데 연필을 종이에서 떼지 않은 채 똑같은 선을 2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서 의도하는 어떤 모습을 그리는 거죠. 칸트가 13살이던 1736년 오일러는 몇 장의 짧은 논문을 통해 7개의 다리로는 한붓 그리기를 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논문은 이후 그래프 이론의 시초가 되었고 그래서 한붓 그리기를 오일러의 경로라고도 부르죠. 오일러의 위대함은 26회 이머전스에서 언급한 패턴 인식 또는 이중섭과 피카소의 소와 여인들처럼 버리고 버려서 가장 중요한 핵심 뼈대만 남긴 단순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모습 그대로 놓고 그 위에서 낑낑거릴 때 오일러는 패턴 인식을 통해 땅을 노드로, 다리를 링크로 단순화시켰던 거죠. 출발점과 도착점은 오로지 하나씩만 있어야 하고 출발하는 통로와 도착하는 통로 역시 하나씩만 또는 홀수개만 있어야 합니다. 이에 맞으면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고 맞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이 책 저 책 읽으면서도 에르데스의 이름은 이곳에서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기쁨도 컸고요. 노드는 개체로, 링크는 노드 간의 연결선으로 생각하게 된 게 오일러의 그래프 이론의 공헌이라면 에르데스와 레니가 공동연구로 1959년 발표한 무작위 네트워크 이론은 세상은 모든 노드가 적어도 하나의 링크를 가진 무작위로 연결된 네트워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링크를 무작위로 부여하면 어떤 노드들은 다른 노드보다 더 많은 링크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23회에서 살펴보았듯이 작은 규모에서는 우연이지만 큰 규모에서는 필연이 되죠. 무작위라면 확률상 모든 노드가 추가적인 링크 하나를 부여받을 기회는 똑같아지고 그래서 에르데스와 레니 역시 네트워크의 규모가 충분히 커지면 거의 모든 노드가 거의 같은 수의 링크를 갖게 될 거라고 말한 거고요. 그래서 무작위 네트워크 이론은 평등주의적이죠. 하지만 바라바시는 일정한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복잡성과 무작위성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네트워크라면 어느 정도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에 관한 유명한 실험이 바로 1967년에 수행한 스탠리 밀그램의 6단계의 분리입니다. 바라바시는 그보다 앞서 헝가리 작가 카린 시의 소설 연쇄와 26회에서 접했던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을 시초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요. 밀그램의 목표는 미국 내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두 개인 사이의 거리, 즉 그 둘이 연결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지인이 필요한가였습니다. 그 결과는 평균 5.5명, 즉 반올림에서 6명인 너무도 작은 수, 너무도 가까운 거였죠.
그런데 이 값조차 상한선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바라바시 말에 따르면 오늘날엔 3단계 분리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요. 그렇다면 웹, 그러니까 인터넷은 어떨까요? 통계역학의 방법을 사용한 바라바시의 연구 결과는 1998년을 기준으로 약 19클릭, 즉 19단계였습니다. 놀라운 건 더 많은 수의 링크가 추가될수록 노드 간의 거리는 급격하게, 그러니까 역제곱 법칙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이었죠. 역제곱 법칙은 힘의 크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중력과 빛의 세기와 자유낙하 그리고 두 전하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인 쿨롱의 법칙과 달리는 자동차를 정지시킬 때 밀리는 거리에서도 발견되는 우리 우주의 고유한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 네트워크 이론대로 각 노드가 평균 하나의 링크를 가질 만큼 충분한 수의 링크를 추가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리고 자발적으로 무작위 네트워크 이론이 예측하지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정 수의 노드들의 결합인 클러스터가 창발하는 거죠. 생물학의 모듈, 컴퓨터공학과 자동차의 컴포넌트, 물리학의 상전이, 사회학의 커뮤니티, 그리고 도시의 근린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3년에 출판된 마크 그라노베터의 논문 약한 연결의 힘은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접하거나 전공할 학과와 진학할 대학을 정할 때, 그리고 직업을 구하거나 가게를 차릴 때 친근하고 끈끈하게 연결된 사람들보다는 사회적 연결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모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대충만 아는 사람, 즉 지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연이라고 부르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나 존경하는 사람의 조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똑같은 클러스터에 속하는 사람들끼리는 거의 모든 것이 똑같으므로 그 속에서는 새로움이나 변화나 차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움이나 변화나 차이를 원할 땐 약한 사회적 연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르데스아레니의 무작위 네트워크와 그라노베터의 클러스터 구조 중 어떤 것이 현실과 더 가까울까요? 덩컨 와츠와 스티븐 스트로가츠는 대부분 네트워크에서 링크는 무작위가 아니라 클러스터 구조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개인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 하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정 클러스터 내부가 얼마나 조밀한지, 즉 특정 클러스터에 속하는 이미 두 노드가 연결되어 있을 확률을 알아보는 공식인 클러스터링 계수를 제시했습니다. 노드당 평균 링크 수를 전체 노드의 수로 나눈 거죠. 와츠 스트로가츠 모델의 공식에 따르면 링크 몇 개를 추가한다고 클러스터링 계수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추가된 몇 개의 링크가 장거리 링크라면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 간의 평균 거리는 급격히 줄어들죠. 즉, 좁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소수일지라도 장거리 링크를 가진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친구 대부분을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끼리끼리 클러스터 구조로 사귀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나 개수가 아니라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관계 맺음이 네트워크 복잡성의 핵심임을 바라바시는 시 엘레강스라는 선충류의 예를 들면서 말한 거고요. 하지만 그라노베터의 클러스터 구조와 그에 관한 와츠 스트로가츠 모델은 아직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작위 네트워크에서 한 단계 나아가 클러스터 내부와 외부의 링크 수에 생기는 차이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노드들의 링크를 부여하는 방법만큼은 무작위였고, 클러스터 내부의 노드들도 무작위 네트워크처럼 대체로 똑같은 링크 수만 가지고 있었죠. 즉, 클러스터 내에선 어떤 노드든 튀거나 유명인사가 되는 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돈이든 인기든 명예든 대인관계든 외모든 모든 면에서 위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든 현실엔 완전한 민주주의와 공정성과 평등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계의 상층부에 있는 그런 극소수의 존재 또는 여러 개의 큰 클러스터들에 동시에 속해 있는 노드들을 말콤 글래드웰은 티핑 포인트에서 커넥터라고 불렀고, 바라바시는 특히 웹상에 한정해서 허브라고 부릅니다. 티핑 포인트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극적인 순간을 의미하고, 허브는 소위 파워블러거나 셀럽을 말하고요. 이런 위계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관심과 가치와 신념과 취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무작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투영하면서 선택적으로 링크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죠.
이것을 7번째 링크 부익부 빈익빈에서는 선호적 연결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와 차이를 보이면서 커넥터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에서 소수의 커넥터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웹의 구조는 링크 수가 매우 많은 극소수의 허브에 의해 지배됩니다. 대다수인 80%는 소수인 20%에서 발생한다는 파레토 법칙은 다수의 작은 사건들이 소수의 큰 사건들과 함께 발생한다는, 그러니까 다수의 작은 노드들이 소수의 큰 노드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멱함수 분포를 따르는데, 멱함수 법칙이라는 번역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생각에 파일에는 멱함수 분포로 모두 수정해 놓았습니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진위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Y축으로, 인구의 누적 비율을 X축으로 놓고 대각선과 그 대각선에서 멀어지는 곡선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대각선과 곡선 사이의 면적을 A, 곡선 아래의 면적을 B라고 할 때 진위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A를 A 플러스 B로 나눈 거죠.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분배가 완전히 평등함을 뜻합니다. 진위계수는 완전히 평등한 0과 완전히 불평등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4 이상이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뜬금없이 진위계수를 언급한 이유는 파레토 법칙처럼 진위계수도 멱함수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멱함수 분포의 의미는 가능성의 빈도는 세기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잘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는 것이고, 거꾸로 폭풍전야라는 말처럼 자잘한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면 조만간 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영향력이 없지만 가끔 일어나는 일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다는 뜻도 되고요. 잔병치레가 잦은 사람은 보통 큰 병 없이 잘 사는 반면에 늘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한번 아프면 크게 아파서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작위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종형 곡선 분포가 되는데, 종 모양의 꼭대기인 정점에서 아래로 수직선을 그으면 그 선을 중심으로 대략 반반이 나뉘죠. 이때 그 수직선을 바라보시는 척도, 즉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멱함수 분포에는 그런 수직선, 즉 척도를 그을 수 없죠. 그래서 클러스터 구조를 띠면서 그 내부에는 선호적 연결을 통해 성장한 커넥터나 허브가 존재해 멱함수 분포를 따르는, 즉 현실과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를 척도 없는 네트워크 또는 위상구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멱함수 분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안정성, 그러니까 내부의 오류나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강한 저항력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파레토 법칙을 뒤집어 보면 5분의 4, 80%는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만큼 하찮다는 엘리트주의이기도 합니다. 파레토 법칙을 세상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것, 바라바시도 지적했듯이 분명히 지나친 일반화이겠지만 경제에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웹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멱함수 분포를 따르는 파레토 법칙은 웹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파레토 법칙이 세상 모든 것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에는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재규격화 이론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바라바시의 설명에 2가지 정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잠시 살펴보죠. 첫째,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에서 1909년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 알려진 전자의 질량값을 고수한 채 전자의 세기를 계산하면 언제나 무한대 값이 나왔습니다. 수학이라면 모를까 입자를 다루는 물리학에서 무한대 값은 있을 수 없죠. 이에 관한 해결 방법으로 1940년 도모나가 시니치로가 무한대의 값의 일부는 전자의 질량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하로 치환해 유한한 값이 나오도록 수정한 것이 재규격화 이론입니다. 이론이 맞지 않자 거꾸로 실험 결과 나온 값을 이론값에 집어넣은 거죠. 이와 거의 똑같은 방법을 독자적으로 고안한 2명의 미국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과 줄리언 슈잉거와 함께 시니치로는 재규격화 이론을 발판으로 양자전기 역학의 시대를 열었다는 공로로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전이를 생각해보죠. 액체의 열을 지속해서 가할 때 발생하는 거품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무작위 네트워크인 셈이죠. 그러다가 상전이가 발생하는, 즉
무질서에서 질서가 막 창발하는 임계점에 가까워지면 자기 조직화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 분자 크기의 거품에서부터 무한대 크기의 거품까지 모든 규모의 거품이 동시에 찰나에 존재하게 됩니다. 몇 함수 분포를 나타낸다는 거죠. 1971년 케네스 윌슨의 논문은 기존의 재규격화 이론을 수정해서 상전이가 발생하는 이런 임계 현상을 깔끔하게 설명한 겁니다. 둘째는 바라바시가 여기에서 예로 드는 자석의 경우는 사실 재규격화 이론이 아니라 8번째 링크 아인슈타인의 유산에 나오는 보스-아인슈타인 응축과 함께 승자독식 네트워크의 예에 해당한다는 거죠. 평소 원자들의 스핀 방향은 무작위입니다. 아무 방향으로나 향해 있죠. 그러다가 임계 온도에 매우 가까워지면 갑자기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든 원자의 스핀이 똑같은 방향을 향하면서 자성을 띠게 됩니다. 몇 함수 분포를 따라서 무질서한 좌상 상태에서 질서 잡힌 우하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에서는 모든 입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즉 바닥 상태에 모여 보스-아인슈타인 응축물이라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물질을 창발시킬 때 다른 에너지 수준에는 입자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고요. 바라바시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노드들은 링크가 많은 기존의 커넥터나 허브를 선호하기 때문에 진입 순서가 늦고 아직 링크가 적은 노드들보다 선택될 가능성이 크고 더 빨리 성장하죠. 그 결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고요. 하지만 현실에선 후발주자가 기존의 커넥터나 허브를 제치고 성공하는 사례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걸까요? 각 노드 또는 각 네트워크는 자기만의 고유한 속성이나 능력을 양적으로 환산한 값인 적합성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인의 시선을 끄는 매력, 즉 타인이 바라본 유용성의 정도인 거죠. 이것이 링크수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곳 해우비책의 매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지만 링크수, 그러니까 구독자 수는 처참한 수준인 것처럼요. 지금까지 링크수만 고려했고 링크수의 증가가 시간 또는 진입한 순서에 정비례하기에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적익부식으로 작동하는 척도 없는 모델은 여전히 유용하지만 후발주자가 기존의 커넥터나 허브를 제치고 성공하는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선 적합성까지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시는 적합성과 링크수를 곱한 적합성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적합성이 가장 높은 노드가 거의 모든 링크를 독점하는,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단 하나의 허브의 수많은 작은 노드들이 링크된 별 모양 구조의 승자독식 네트워크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승자독식 네트워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세계이고 그곳에서 단 하나의 허브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오일러의 그래프 이론에서 시작해 에르데스 네니의 무작위 네트워크를 지나 그라노베트의 클러스터 구조와 와체스트로 같은 모델을 거친 네트워크 이론은 최종적으로 뱀의 혀처럼 척도 없는 모델과 적합성 모델 두 가지로 자리 잡게 되었죠. 몇 함수 분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안정성, 그러니까 내부의 오류나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강한 저항력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워크의 구조적 안정성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인 불균일성, 그러니까 불평등성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무작위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노드가 평등하므로 일정 수 이상의 노드를 제거하면 네트워크가 붕괴하지만 극소수의 커넥터나 허브를 가진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는 그것들만 멀쩡하다면 나머지 자잘한 노드들을 아무리 없애도 네트워크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대안적 경로라는 여러 여분의 링크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게 삶이듯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장점인 커넥터나 허브의 존재가 바로 취약점,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만약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커넥터나 허브에 집중된다면 작고 사소한 공격일지라도 네트워크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바라바시는 그런 예로 컴퓨터 바이러스와 에이즈의 확산을 들고 있습니다. 커넥터나 허브가 감염된다면 바이러스가 비록 전염성이 약한 경우라도 얼마든지 확산하고 또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죠. 에이즈의 확산 역시 척도 없는 네트워크를 따르기에 커넥터나 허브에 해당하는 극소수가 에이즈를 퍼뜨린 주범입니다. 그런데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 의하면
값비싸고 수량도 부족한 에이즈 치료제를 우선적으로 분배할 대상 역시 커넥터와 허브인 그들이라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가혹한 해결 책임을 바라바시도 인정합니다. 작동 원리의 측면에서 인터넷은 전화망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컴퓨터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인 라우터를 노드로, 라우터들을 연결하는 물리적인 회선을 링크로 삼는 우편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1960년대 중반 군사적 목적으로 등장해 1995년 전미과학재단이 인터넷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한 이래로 그 성장과 구조를 통제하는 중심 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근거는 웹, 그러니까 인터넷 전체를 검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웹의 두 가지 구조가 웹 전체 검색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는 웹 링크가 편도처럼 오직 직진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회적 네트워크나 우리 몸속의 신진대사 과정 등은 방향성 없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밟아간 단계의 역순을 거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이지만 먹이사슬이나 웹 같은 일부 네트워크는 방향성 있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수많은 대안적 경로들로 얽히고 설켜서 돌아올 길 자체가 없고 있더라도 갈 때와 돌아올 때의 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웹 자체가 여러 부분으로 찢어져, 그러니까 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분화는 모든 방향성 있는 네트워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바라바시는 어떤 한 웹페이지에서 시작했을 때, 물론 어떤 곳에서 출발하는가에 따라 얼마나 멀리까지 서핑해 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는 하지만 링크, 그러니까 URL을 따라가면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전체 웹페이지의 24%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볼 수도 없고 검색해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웹페이지가 그런 분리된 영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웹페이지의 콘텐츠가 아니라 그 웹페이지가 다른 웹페이지와 맺는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크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웹이 아무리 확장되고 또 복잡해지더라도 결국은 몇 개의 대륙으로 나뉜다는 바라바시의 말은 도시가 아무리 거대 도시로 성장하더라도 결국엔 글린, 그러니까 커뮤니티로 분화된다는 스티븐 존슨의 말과 같습니다. 뜬금없이 유전자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 첫 번째 링크 서론에서 언급한 복잡계 전체는 부분들의 총합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영양소 10개를 가지고도 그 배열, 그러니까 관계 맺음에 따라 맛과 효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죠. 심지어 색깔과 건물들조차 구성요소의 배열에 따라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크고요. 그래서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각각의 유전자의 특성을 모두 안다 해도,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속품들 모두에 대해 완벽하게 안다 해도 그것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전체를 이루는가에 따라 발현 모습과 기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바시는 인간의 유전자를 해독한 결과 얻은 결론은 유전자에는 좋은 유전자나 나쁜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달리 말하자면 유전자의 수는 복잡성의 정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 복잡성이란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유전자의 나열을 담은 생명의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포 내 여러 구성요소의 연결에 관한 생명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고요. 모든 유기체가 똑같이 척도 없는 네트워크 구조를 띠며 세포 간의 3단계 분리라는 똑같은 평균거리를 가지고 있고 척도 없는 네트워크의 특징 중 하나인 오래된 노드가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ATP와 물 같은 초기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4%의 특정 분자들을 똑같이 허브로 공유하고 있다면 유기체들의 다양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요? 허브 역할을 하는 4%의 분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자들 때문입니다. 외계인이 서울상공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사람들은 거의 모두 똑같은 구성요소와 모양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에서 사는 거로 보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마다 고유한 인테리어로 다른 가정과 구별이 된다는 거죠. 바라바시는 나뭇가지 구조는 오늘날까지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량 생산 체제에는 가장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정보산업과 아이디어 산업 체계에는 알맞지 않다. 이제는 조직을 거미줄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척도 없는 네트워크 구조를 띠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구조여야 하며 연결을 중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들이 여러 회사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사회이사로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분야 간의 기업 간의 연결과 정보의 막힘없는 교류가 중요하다는 이른바 통섭을 의미하고요.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거미가 존재하지 않는 거미줄 형태이며 네트워크는 복잡성의 골격, 즉 우리 세상의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같다는 말로 바라바시는 네트워크 이론으로의 긴 여행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다음 시간엔 카오스 이론과 프랙탈 이론을 함께 살펴보면서 23회 모든 것의 역사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진 첫 나들이에 잠시 쉼표를 더할까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